오늘은 우리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5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는 쪽이 5위에 많이 올라오는데 5위짜리 오늘은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잇따른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가장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한 종목은 LNF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 일단 이런 호재성, 수주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들 그 주제로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LNF와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에도 강해지는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 자, 오늘 수주 모멘텀 양극재 13조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런데도 오전에 고점은 뚫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은 건지 오늘 이 변동성에서 가지고 있는 힌트 먼저 찾아볼게요. 네, 오랜만에 대규모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체결이 나왔고요. 최근에 50일간 배터리 섹터 주가 반등세를 보면은 2월 1일 이후에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가 2월 1일 이후에 전일까지 28% 올라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6%, 에코프로비엠이 30%, LNF도 30%, 꽤 바닥권에서는 꽤 올라온 부분이죠. 최근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 핵심 변수인데요. 첫 번째는 양극재 수출 중량이 전월비 대비 증감률이 지금 2달 연속적으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다는 거고요. 메탈 가격도 지금 선물 가격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양극재 수출 중량이 4개월 연속 하락 이후에 지금 24년 2월 들어서 6개월 연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리튬과 니켈 구리 가격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각각 리튬은 25.4%, 니켈은 16.3%, 그리고 구리 가격은 11% 간 반등 주고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주 요인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단에 대해서 실적 쇼크가 계속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1, 2분기 정도 넘어가면서 쇼크보다는 감익이 없는, 감익 가이던스가 없는 실적 공시를 좀 기대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섹터는 작년 2분기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 계속 감익이 되는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 좀 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바닥론이 최근에 이야기되면서 5개 분기 만에 실적 쇼크 없이 전 분기 대비 아마 증익 가이던스를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실적 가이던스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더 치고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2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높은 증감률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섹터로 본다면 과거 대비 증감률은 조금 줄어드는 거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하반기에 주요 기업들의 현재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절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2월 접어들면서 조금은 이 어떤 판매 증감치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증익 가이던스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더 빠지건 쪽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상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랜만에 차분기 증액 가이던스가 나왔고 아직까지는 유효한 하반기 기대감, 그리고 캐즘 시즌을 조금 지나가면서 약간 하반기로 접어들어가면 주춤했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는 우호적인 전망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장기적인 캐파 가이던스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춘 종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셀업체 가운데서도 기존보다는 공격적인 가이던스 좀 제시하고 있고 투자 부분도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역시 삼성 SDI가 눈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LG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과거에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근에 3조 원대 정도 투자해서 8조 원대 이상의 투자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고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지금 불거지게 만든 삼성 SDI가 그나마 셀업체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각 기업들 가운데 미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 기조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반사수익금들이 전액, 그 다음에 전구체, 분리막 이런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고 기술 적용의 초입 단계로 들어가 있는 실리콘
실리콘 응급제 뭐 이런 쪽도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충분히 남아 있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조가 공격적으로 바뀐 삼성 SA 관련 밸류 체인의 장비주들도 좀 보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바닥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도 트레이딩으로 제가 정리는 하는 게 맞는 거죠, 부장님? 연속적으로 뭐 과거 뭐 종고점을 뚫고 간다는 식으로 좀 보고 투자하기에는 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만약에 당선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 센티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법안과 관련해서 자금이 운용되는 것과 별개로 일단 과거에도 신재생 쪽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가장 역대 최고의 뭐 자금이 운용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것보다는 센티먼트적인 약간의 충격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정 특히 주총 에코프로 그룹주라면은 항상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야기한 바 있는 과거의 그 내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실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BM이 내일이고요. 에코프로도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그 기대도 일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나온 투자 지분 이슈에 좀 한정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걸까요? 뭐 주총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이제 앞에서 박근영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아직 캐즘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의 조금 단기적인 긍정적인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제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2차 전지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턴이 되는 얘기들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LNF는 뭐 이제 수주를 받은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제 좀 대장격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대장격의 움직임을 갖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총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전 상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조금 더 가시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총마다 가지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도 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은 한 32만 원에서 33만 원대가 이전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지만 해당 부분을 뚫어서 이제 이전 고점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가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 비아디와 테슬라의 가격 증이 아예 끝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자동차만 보시더라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기차가 집중이 돼서 뭔가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이 좀 일부 반등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제 이쪽은 정말 이 안 좋은 단기간의 기간을 지나고 다시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뭔가가 좀 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조금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이것만 짤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바닥 짚기 그리고 거기에서 연동되는 종목 위주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뭐 추세 보시는 분들은 구리 종박 쪽이 구리 가격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에 한번 질문 드려봐요. 근데 구리 쪽은 저는 2차 전지로 엮는 것보다는 전선 쪽으로 엮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LS라는 그룹이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칠레 광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량 감소 이벤트가 있어서 최근에 좀 들썩들썩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전선 쪽으로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리 가격이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전선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용어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LS 그룹이라든지 뭐 변압기와 연관돼서 이제 시차가 좀 벌어지지만 어쨌든 같은 수혜를 받는 전선 쪽으로 보시는 게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반도체도 쓰이고 뭐 전선에도 쓰이고 여러 산업재니까요. 포인트 중심 잘 잡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구간이 많은 걸로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작에서 오늘 2차 전지가 한 면, 또 다른 면은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면 조금 더 연속성 측면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삼천당 제약이 일단 상한가 풀리지 않은 구간에서 움직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본부장님과 그냥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삼천당 제약이 장 초반부터 지금 풀리지 않은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에 대한 강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지, 그리고 한쪽에 상한가가 진입을 하면서 같은 파이 내에 있는 쪽을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찌 보면 돈의 한계, 수급적인 모멘텀이 제한된 측면도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뭐 일부 모멘텀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HLB라든지 RTO젠, 사실 굵직한 이슈가 이제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좀 포모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기다리던 그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수급의 흐름들이 사실 나머지 쪽으로도 좀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2%대의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을 필두로 뭐 HLB 그룹이라든지 뭐 기타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 4%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그 로열티 5%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모멘텀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아스코까지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HLB나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뭔가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 쏠림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HLB 그룹주들은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론 FDA 승인이라는 강력한 트리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HLB 생명과학에서의 그 유상증자 모멘텀이 1,200억 원 이상인데, 네. 이게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죠. HLB 테라퓨틱스에 3자 배정 투자를 한다라는 그 100억 원 관련된 이슈로 오히려 수급으로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 악재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너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비이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 이슈가 잘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조금 삐끗하는 이슈가 나오면 정말 대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상증자발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약바이오 이야기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님, 그러면은 오늘장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낙관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앞서 저희 HLB 유증 그리고 신라자연 관련해서 살짝 자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감사보고서 시즌이기도 하고 관련돼서 유증 이벤트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스코 이제 아마케가 다음 달에 있으니까 세로뉴스가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추세는 맞더라도 쉬어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아스코 관련된 초록은 이제 3월 초부터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가운데 지금 최근에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죠. HLB는 이제 5월에 관련된 FDA 승인건이 미리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HBL 그룹들이 상당히 좋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걸 지금 다시 따라가기에는 사실 신규로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시장이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존슨앤존슨이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장이 오히려 HLB가 지금 가고 있는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임박해 있는 쪽은 역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싶고요. 뭐 4월 달에 이야기되는 본회의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초록 발표가 미리 3월에 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3월부터 좀 움직였다 보신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4월을 베팅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적으로 늦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뭐 희소 질환을 표적한 유전자 치료제, 뭐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발굴했다 이야기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CDMO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 관련된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미국 쪽과 관련된 중국의 제재, 우시바이오틱스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근에 새로운 기술 이전이나 M&A 관련된 검토를 삼성이 하고 있으면서 자체 개발로 전략을 좀 선회했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한미약품은 일부 이제 지분 경쟁 이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활용 가능할까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력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보 노디스크 관련된 물량이 들어갔지만 이제 보험 적용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글쎄요, 뭐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이제 나중에 적용될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뭐 한국 돈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보험 적용하고 그 정도 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비만약이 좀 그 정도의 뭐 이게 좀 뭐랄까 좀 되게 비싸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 정도를 들더라도 내가 비만 관련해서 돈을 쓰겠다는 분도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또 열린다는 점에서는 한미약품 그룹이 일부 이제 뭐 지분 경쟁 이슈까지 포함해서 비만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너무 핫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사제로 맞는 이것보다도 좀 경구용 알이 훨씬 더 좀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큰 어떤 부작용 때문에 이걸 못 먹는다 이건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단순한 비만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뇌경색 질환이나 다른 질환까지도 심근경색까지도 막 이렇게 효과가 확된다는 점에서는 실제 의료보험 적용 관련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이슈라 본다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상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GLP-1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ADC 쪽 이와 관련된 쪽이 열린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 중국 독점 판매권 관련된 이야기가 체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치매 관련 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충족 수요가 큰 치매 치료제에 시급한 어떤 성과나 중요성들이 임상 성공이 나온다는 점도 치매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곳이 많다라는 점 포인트로 부장님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선정이 중요하니까요. 개별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들어봤어요. 3위로 넘어갈까 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전히 매수 가능할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전략 측면에서 오늘은 좀 짧게 반도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과 반도체 쪽 이야기 해볼게요. 여전히 본부장님 핵심은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오늘 장 초반에 거래 실으면서 한미반도체 막 움직이니까 네.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의 시대였다면 이번 주는 소부장이다. 여기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이벤트도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본격적인 소부장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되는 이번 주일까요? 아니면 관망이 이번 주는 우선일까요? 오늘 근데 한미반도체가 움직인 거는 네. 이제 20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영향이 나왔거든요. 컸다. 네, 그 영향이 제가 봤을 땐 좀 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소형주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뭐 전방위적으로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뭐 HBM을 필두로 뭐 CXL이라든지 뭐 뉴로모픽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이런 순환매를 보시면 뭐 PER이 특정 기준으로 올라간다거나 뭐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뭐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부 조금 순환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후발로 움직이는 산업군들로 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순환매로 돌긴 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형주 단에서의 단기적인 시세 분출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뭐 매출액과 EPS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뭐 물론 지금 이제 컨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또 괴리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소부장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 물론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서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발에서의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와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턴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이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을 예측하고 이쪽을 보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강화가 안 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수급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뭐 영향력이 큰 쪽은 아니었지만 계속 삼성 쪽에서 카더라 통신들은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요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HBM3 12단이라는 출시 모멘텀을 가지고는 조금 변화가 예측되는 구간에 있는지 그 포인트도 궁금한데요. 오늘 뭐 단독 기사라고 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관련된 뭐 기사들이 최근에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HBM 쪽에서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로 처지면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들이 잘 아는 CXL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관련된 HBM이나 CXL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발표에 따라 또 관련 소부장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단 이렇게 이상으로 높여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NCF 방식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MF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좀 서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각각의 방식이 서로 이제 뭐랄까 장단점이 각자 있는데 이 단이 높아질수록 휘어짐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NCF 방식이 또 장점이 있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UF 방식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 전까지는 독과점적인 어떤 부분들이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가 12단 이상 올라가면서 휘어짐에 좀 더 강하다고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NCF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HBM3E 이상으로 갔을 때는 12단 이상 적층을 갔을 때 삼성전자의 기회가 온다. 이런 논리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지금 이제 분석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그게 장단점이 정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처지느냐 이것도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가 같이 간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뭐 H200 같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GPU에 HBM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낼 걸로 보이는 B100이라는 제품은 GPU 2개에 각각 하나의 HBM이 한 6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HBM 전체 시장이 기존 대비 4배가 늘어난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아무리 독점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하이닉스 캐파로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HBM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HBM 시장이 지금 4배로 늘어나니까 기존보다 B100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생길 것이고 퀄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구도가 조금 깨지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기회가 온다. 근데 이미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당 관련해서 PBR 기준으로 2배 이상 가까이 거의 이제 기존의 역사적인 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하이닉스도 계속 좋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주가에 대한 플레이가 룸이 많이 남아있고 한다 본다면 하이닉스가 지금 PBR 2배까지 왔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현재 주가 PBR이 1.3배, 1.4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2000년도, 200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정도에 삼성전자가 PBR 2배 이상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룸은 누가 많으냐? 기회가 왔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룸은 삼성전자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나쁘다기보다는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점유율을 약간 삼성전자를 마이크론이 가져간다는 구간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파이가 커지니까 하이닉스도 나빠진 건 아니고 정말 좋아지는데 이미 많이 이제 선점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전자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면서 약간 교체 매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루하루의 흐름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좀 추가적인 이야기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재정학적 리스크로 좀 시선 옮겨서 키워드 2위, 1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재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진 우주항공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모멘텀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반응도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모멘텀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안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도 끝이 아니다. 더 갈 룸이 지금 환경에서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도감이가?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또 이제 수출 지역 다변화, 그리고 뭐 정책발, 이제 뭐 폴란드 수주가 될 수 있고, 지금 요번에 수출입은행법 좀 일부 개정됐는데 아직 계류 중인 거 2개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발도 지금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게다가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전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해서 이런 정책 자금들이 막 줄어들진 않아요. 오히려 평화 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더 늘어나긴 할 건데, 어쨌든 전쟁 자체가 좀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소비재 관련된 이런 포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나라가 또 대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기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발, 폴란드발 부분으로 많이 집중이 됐지만 이제는 뭐 사우디 쪽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도 수주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그림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존의 이런 예산을 잡는 것과는 또 다른 흐름이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 우주산업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이슈가 될 거고,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인수가 되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사실 그런 뉴스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미래에 대한 성장 캐파는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대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뭐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좀 상당하게 튼튼히 버틸 수 있는 기업, 하면 뭐 하나그룹이나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워낙 좋은 상황인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이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인 뉴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지원 모멘텀 중요하고요. 유증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금적으로 단단한 기업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료주가 오후 들어서 급등 리스트에 올라와서 여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부장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항상 올랐던 쪽에서 오늘 오후도 한 번 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연속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인지 반도체 쪽 쉬어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 정리 부탁드릴게요. 장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사료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하는데, 뭐 이슈는 있습니다. EU가 이제 러시아산 곡물과 관련해서 50% 관세 폭탄을 뭐 부과하기로 예고했다. 뭐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관세 부과라면은 수입 금지 조치에 맞먹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다소 좀 사료 비료 뭐 이런 쪽이 주가가 움직이긴 하는데요. 연속성이 있을까 부분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대통령에 이제 재선이 되면서 휴전 이야기도 나왔다가 또 드론 공격도 했다가 뭐 미사일 공격도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뭐 당연히 뭐 휴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느냐 아니냐,
사실 좀 여기에 방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휴전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 관련된 지금 관련해서 본인도 재선을 해야만이 뭔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걸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푸틴 대통령도 재선이 됐고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뭔가를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재선 되기 전까지는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재선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재선 초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안정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어떤 이야기가 휴전 이야기가 나오거나 뭐가 이야기 나올 텐데 과거보다는 그래도 뭐 미사일 빈도라든지 뭐 드론 공격 빈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러시아 쪽에 지금 정유시설의 공격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정유주나 유가가 꽤 튀어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오늘 비료 사료 부분들은 다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곡물 관련 EU의 관세 부과가 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연속성 이야기보다는 뭐 테마적으로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니만큼 조심해서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